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지대널볕을 꾸준히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대널볕이 드디어 방송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방송을 되돌아보고자 2015 지대 어두 행사를 개최합니다. 지난 1년간 방송되었던 에피소드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분야별 최고의 에피소드를 선정해주세요. 여러분의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주에는 지대널볕 1주년 기념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투표는 지대널볕 네이버 카페의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네이버 카페 검색창에 지대널볕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광고 끝.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널볕 49회 과학특집 과학하고 엎드려 있네. 지금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군요. 어우, 잘 지냈습니다. 너무 피곤해. 야, 오늘따라 왜 다들 피곤하냐? 저희는 지금 난장판. 난장판이죠, 그죠? 장난이야. 다 늦게 오고 그랬는데. 파토 났어요. 뭐야? 야, 다른 방송 이름을. 어쨌든 깡 선생이 도착을 알지 않았죠? 네. 근데 어쨌든 정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다들 이렇게 피로해 보여. 잘 지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김도인 한 주 동안 뭐 하셨나요? 한 주 동안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놀아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놀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일이 조금 막 꼬이고 안 되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짧은 시간 안에 계속 안 되니까 그냥 나중에 마음을 비웠습니다. 일이 안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계속 안 돼서 마음을 비웠다. 네.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렇죠. 오랜만에 명상했을 때 생각났어요. 명상했을 때 명상을 막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면 되게 안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이 힘을 이렇게 빼면 되게 잘 되는데 힘을 좀 빼야겠다 싶었어요. 그랬군요. 그 카페 보니까 김도인 님이 제일 어려운 것 같다고 어떻게 도와드려야겠다 하는 분들이 있었어. 모금해 주십시오. 저한테 보내지 마시고 다른 이제 좋은 일에 많이 쓰십시오. 네. 왜 제가 어려운 이미지가 됐나요? 고난의 아이콘이 됐어요? 돈에 요즘 집착한다 막 이렇게 최고다 하셔서 네. 많이 벌면서 느낄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그런가요? 독실이는 한 주간 뭐 했나요? 아니, 잘 지냈어요. 네. 아니, 되게 오늘따라 되게 추궁한다. 예전에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좀 까칠해지셨어. 왜 이렇게 까칠해? 까칠해졌어. 잘 지냈다. 민감해졌어. 빨리. 민감해졌어. 뭐 있어? 뭘 해. 매주 준비 안 해가지고 음식이. 할 말 없어. 뭘 얘기해. 할 게 없어. 한 게 진짜 없구나. 한 게 없지. 그래. 매년 이때만 되면 이제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되나. 뭔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들 프리랜서라 가지고, 그죠? 네. 그렇죠. 일을 찾아야 되니까. 그렇구나. 아니, 요즘에 한 주 지난 몇 주 동안 많은 분들 좀 만났는데,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1대1로 많이 뵀는데, 대학생들분이 많이 찾아왔거든요. 근데, 많이 힘든 것 같아, 요즘에. 일자리가 너무 없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했어요. 도대체 뭘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어제 너무 처지니까, 좋은 얘기도 좀 하면, 알고 계십니까? 뭘? 이번 주 다음 주 해가지고, 지대널볕 1주년. 정말요? 1년 됐어, 1년. 이야, 이거 너무 오래 했다. 그러게. 그죠? 내가 됐다. 바로 그때입니까? 좀 살면서 뭘 이렇게 성실하게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요. 태어나서 이게 처음이에요. 1년 이거 진행하는 게, 이거 생각해보면 1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음 주 해가지고, 우리가 1주년 기념 특집 해가지고, 과거에 했었던 것들 AS도 좀 하고, 좀 돌이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괜찮다. 또 이렇게 한 주를 넘길 수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오면서 좀 한 주간 뭐 했었는지 생각하다 보니까 날짜를 확인하게 되고, 작년 날짜를 확인하게 돼가지고, 1년 됐구나를 알았어요. 어쨌든. 신기하네요. 오래 했어, 그지?
좋네요. 팟캐스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네. 이거 어떻게 진행하면 좋냐, 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다 필요 없고, 끈기 있게 성실. 하면 돼요. 끈기와 성실만 있으면, 다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래 한 사람이 남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10년 합시다. 이게 됐어. 미지근하게 10년. 그죠. 어쨌든, 오늘 이제 과학 할 차례죠? 네. 그렇습니다. 김도희님, 네. 24부작 중에 오늘 세 번째, 올해 네 번째 반드시 시간. 끝내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24회 특집. 닌겐의 유래. 진행하고 있는 거죠. 원래 그래서 3회. 47회에서 깡 선생이 연금술과 화학의 탄생 해주셨고, 네. 지난 시간 48회였죠. 네. 닌겐의 유래 했는데, 생각보다 좀 길어졌어. 네. 그래서 오늘 49회도 김도인님의 닌겐의 유래 좀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데, 앞으로도 한 20회 남았으니까 이걸로. 그죠? 네, 천천히 하도록 합시다. 이제. 네. 좋습니다. 내라고 했어. 24부작.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시작하겠다는 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인간의 유래에 대해서 할 때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이제 인문 전공자들이 바라보는 과학을 생각해서 다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윈이 이제 정신 능력의 진화부터 초점을 뒀으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시작을 했는데 크게 다윈을 유전과 관련된 이제 유전이 시초잖아요, 유전학에. 그래서 그거랑 연관돼서 생각하신 분들은 유전에 대해서는 왜 아무것도 안 하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윈의 인간의 유래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크게 유전을 다룬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책에서 다윈이 처음에 인간의 진화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중심으로 이제 설명하려다 보니까 유전에 대한 뭐 과학적인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왔어요. 오늘은 이제 정신 능력을 이제 지난주에 했었고 이번 주에는 이제 생물학적인 진화에 대해서 할 거기 때문에 네. 시작하기 전에 조금 유전에 관련된 거를 제가 좀 말해보고 그걸 모르는 거를 독실님께 여쭤봐서 독실님 설명해 주신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지난번에는 정신적 측면에서의 진화에 대한 얘기를 네. 했고, 오늘은 이제 물질적, 신체적 측면에서의 진화. 네. 본격적으로 과학 진행하는 거네, 그죠? 네. 근데 실제로 다윈 책에는 지금 저희가 쓰는 것처럼 뭐 과학적인 용어, 뭐 DNA 유전학 뭐 이런 것들이 안 나와요. 그렇겠지. 왜냐면 처음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철학서처럼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전은 제가 다른 걸로 이제 알아봤는데 예전에 이제 읽었었던 책 중에서 후생 유전학 관련된 책이 있어서 후생 유전학이요? 네, 예.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참고한 책은 이제 후생 유전학 분야에서 유명하신 그 오스트레리아 유전학자 마르쿠스 행스트 슐레거 이분이 있어요. 이분이 후생 유전학. 야, 인간의 유래하려고 그런 걸 찾아봤어. 후생 유전학을 찾아봤어? 네, 후생 유전학에서 굉장히 이제 뭐야, 지금 멘붕 왔어. 독보적이 독실이 이거 유명하다는데 들어봤습니까? 오스트랄까지 해갖고 오스트랄. 오스트리아 유전학자.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하고 마르크스요? 유전학 하면 마르크스죠. 야, 저 이름이 정리하고 뭐라고? 해볼게. 슐레거? 네, 마르쿠스 행스트 슐레거. 슐레거. 네, 오스트리아 유전학자. 천재인 것 같아요. 24살에 박사 학위 받고 35살에 이미 의료 유전학 분야에서 최연소 교수 돼가지고. 그 슐레거, 야, 어린 나이에 교수 되셨네, 야. 그러니까. 그러면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윈에는 전혀 유전에 관련된 것들은 나오지 않아서, 그러니까 유전이라고 하면 지금 과학적으로 말한 DNA를 염두에 둔 유전에 대한 내용들은 안 나와요. 네. 그래서 다윈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뭐 급작스러운 변화를 일으키는 기이한 힘 이 정도로 설명해요. 그걸 아마 DNA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돌연변이나 아니면 그런 걸 모르니까 염색체 같은 걸 모르니까 급작스럽게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지. 네네. 야, 뭔가 있다는 걸 알았나 보네. 네. 다윈도. 그래서 일단 이제 인간의 유래 생물학적 진화하면서 성선택을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그거랑 연관된 무성생식, 유성생식의 좀 차이를 얘기해 볼게요. 무성생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단세포로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자기와 똑같은 개체를 만들어내요.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이제 번식시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번식된 게 자기랑 유전자랑 동일해요. 무성생식인 경우. 독실이도 요번에 그 무성생식 기획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자기 분열을 해가지고 똑같은 독실 만드는 거 아니었어요? 그 여러분 둘이잖아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무성생식은 뭐가 문제냐면 동일한 개체들이 계속 자가 증식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변화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 기온이 급상승한다던가 환경이 뭐
기후변화가 생긴다. 그러면 개체가 전멸하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무성생식에서 유성생식으로 이제 진화라고 할까 패턴을 보이게 돼요. 유성생식은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성이 갈려서 성결합에 의해서 이제 생식하는 거를 얘기하는데 유성생식의 특징이 이제 인간을 대입해서 얘기할게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 각각 절반씩 유전자를 물려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는 그 유전자가 새롭게 혼합돼요. 그리고 또 동일한 부모여도 자녀가 출산될 때마다 그 결합이 항상 바뀌게 돼요. 근데 그렇지. 이 결합이 항상 우연적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유전자가 반반씩 혼합될 때. 네.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좋은 점은 나를 닮고 나쁜 점은 배우자를 닮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연에서 결정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후속 세대는 항상 부모 세대와 다를 수밖에 없고 무엇을 유전받는지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게 돼요. 이런 우연에 의한 유성생식의 특징은 뭐냐면 종의 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면서 다양성을 매우 극대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합될 때마다 우연에 의해서 개체의 특성이 결정되니까. 그러니까 가끔 로또를 맞을 수 있다. 네. 우월한 유전자만 몰빵. 네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반대는 왜 생각하지 않나? 그러니까 어쨌든 그 무수한 다양성의 개체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환경 변화가 일어나거나 뭐 극단적인 기후 변화가 생겨도 개체가 전멸하지 않고 살아남는 생존하는 개체들이 생기는 거죠. 생각지도 않았는데 김태희를 닮은 딸이 태어나고. 네. 맞아요. 그걸 하려면 이제 김태희를 닮은 유전자가 사실 내재돼 있었어야겠죠. 네, 갑자기 네. 이제 그죠. 가정 불화로 이제 연결됐죠. 우리가 생리는 이런데 왜 이런 딸이 왜 이런 딸이 났어? 그래서 지금 후생유전학 분야에서는 유성생식이라는 게 이제 매번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개성이 이제 최고로 발휘되는 시스템이고 이게 개체 생존에 굉장히 유리한 방법이다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통 남자, 여자가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끌리고 타인을 굉장히 주시하는 거죠. 음흉한 눈으로. 그렇죠. 네. 응? 김도인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음흉한 눈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음흉한 눈을 갖고 있나요? 항상 음흉해. 네. 눈이. 네. 그래서 요즘 이제 건방지어지고 있어요. 오늘 장난 아니게 까칠해요. 장난 아니야. 야. 빠져 한 번씩 해줘. 빠져. 야. 이미 했어요. 한번 해줘. 나보고 지금 외투가 시끄럽다고 벗으래. 야, 네 옷을- 외투 시끄러워. 옷을 버리고 있어. 벗겼어요. 야. 독슬님의 옷을. 점점 네. 갑을 향해 달려가는 거 아니야? 바삭거린데. 예,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유전학으로만 따지면 그러니까 이제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대방의 이성한테 끌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이유 때문에 끌리는 게 아니고 이제 번식에 유리하니까 이제 이끌리게 된다라고 이제 보게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다윈 이전에 우리가 무엇인가에 끌린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마 어떤 영혼의 반쪽이나 미친 거 아니야? 왜? 야, 그렇게 생각하셨잖아. 옛날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서 않을까? 그죠? 지금도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 난 내 영혼의 반쪽을 만난 건데. 이런 어떤 고결한 정신적인 숭고함 이런 것들이 맞잖아. 아니야 지금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윈에 와서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어떤 번식이라는 본능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다윈에 와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지금 그래? 제가 설명하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현대에 논의되고 있는 후생유전학분이에요. 후생 유전학에서. 네네. 그렇군요. 네. 그 사랑이라는 게 이제 정신적인 뭔가 고결하고 가치 있는 행위로 묘사가 많이 됐죠. 고대 문헌들을 보면. 네네. 예, 그게 아마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최근에 네. 와서는 유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합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정자 두 개가 결합할 수 없고 난자 두 개가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진화해 오는 것들이 지금 결합할 수 이제 있는 거 아니야? 잠깐만 그게 이제 천연생식 같은 것들도 사실상 전기 자극을 잘 가면 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진짜로?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기도 하고 체대보 복제도 가능한데 그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암컷, 수컷의 어떤 그 유전자들이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않았겠냐. 사람은 좀 독특해졌지만 지금은 너무 이제 뇌가 발달하다 보니까 동물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생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생식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 발정한다고 하죠. 발정이 난다고 하죠. 네. 동물들 그 기엔 발정기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자체가 다 이제 생존을 위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계속적으로 오늘 얘기가 나오겠지만 발정기가 됐을 때 서로 다른 이성에게 끌리지 않는 개체들은 도태됐을 거다.
그렇지. 다 죽었겠지. 예. 그는 씨를 못 남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그때 암컷을 위해 혹은 수컷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구애 활동을 하는 애들이 살아남았을 거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유전적으로 각인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네. 하나만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유전적 다양성이 필요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칫하면 전부 다 몰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박테리아의 DNA도 그 플라스미드 같은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염색체의 일부를 다른 박테리아랑 같이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그런 애들이 있다는 게 지금은 발견되어 있고요. 아, 그러니까 성별은 구별되지 않는데도요? 네, 성별은 없는데 그냥 일부는 주고받아요. 자기네들끼리. 굉장히 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성별 어쩌면 없이? 그럴 수 있죠. 다양성을 위해서 주고받게 하는 것들이.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DNA의 복제 과정에서 오류가 좀 많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 진핵생물의 경우에는 네. 오류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거든요. 그 복제를 하는 DNA를 복제하는 단백질 덩어리들이 있는데 그 애들이 DNA 중합 효소 얘네들이 스스로 오류를 교정하는 능력까지 있어요. 단백질 덩어리가. DNA가 유전자를 서로 교환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스스로 아니요. DNA를 복사하는 과정에서 일단 똑같이 카피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 카피하는 과정에서의 오류가 생겨나게 되는데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실수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실수를 교정하는 능력까지 있어가지고 실제로 진핵생물의 경우에는 DNA 진핵생물이 뭐야? 핵이 있는 생물입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을 때 너무 뭔가 이제 핵 안에 뭔가 구획이 다 정리가 돼 있는 거야. 네. 그리고 원핵생물은 잡탕같이 그게 다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세포 안에 뭔가 막들이 있고 세포 소기관들이 막에 쌓여서 예쁘게 이게 패키지가 돼 있는 생물이 나타나기까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진핵생물은 그 대형마트고 원핵생물은 시장통.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고등 동물들은 진핵세포를 갖고 있는 거야. 진핵생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뭔가 에너지 효율이 되게 높겠다. 대형마트 가면은 편하잖아, 쇼핑하기. 에너지 효율은 아니지만 뭔가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죠. 오케이. 아마도. 근데 DNA가 이제 복제될 때 오류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오류가 그냥 생겨요. 오류라는 의미는 기존의 원본이랑 똑같이 복사되지 않는 걸 오류라고 그렇죠. 하는 거예요. 약간의 실수가 나타나요. 근데 그게 꼭 똑같이 복사되지 않아도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질환을 일으켜서 오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개체의 네. 생존율이라 말씀하셨는데 개체가 아니라 그 종 전체의 생존율에 대한 거예요. 맞아요. 그쵸? 네, 제가 구분을 안 그래서 하고 개체 있어서. 자체는 사실은 DNA 복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서 유전자가 변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생존에 불리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종 전체로 보면 다양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네. 그런 원래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생존에 불리했었지만 혹은 생존에 유불리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떤 극단적인 환경에서 갑자기 지구온난화가 심해졌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환경이 뜨거워졌어. 이때 열에 강한 개체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 종 전체가 보존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개의 상황에서 보면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건 좋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진핵생물 같은 경우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발전할 수밖에 없냐면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냐면 일단 DNA 복사하는 과정에서의 오류는 거의 없앴어요. 굉장히 적어졌어요. 수십억 분의 1 이하로. 그러니까 복제 과정에서의 오류는 거의 없는 대신에 그럼 DNA 그 다양성의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 다양성의 확보를 하기 위해서 결정한 것이 이제 아까 말했었던 유성생식의 길로 간 거고 무성생식을 하고 있는 박테리아류 같은 경우에는 무성생식을 하지만 나름대로 걔네들도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개체 자체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했었던 방법이 뭐가 있냐면 DNA 일부를 그냥 옆에 있는 애랑 교환할 수 있는 플라스미드를 교환하는 방법과 더불어 뭐가 있냐면 걔네들도 사실은 DNA 복제 과정에서의 오류를 줄일 수 있었을 거예요. 걔네들도 30억 년 이상을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걔네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도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DNA의 그 복제 오류율이 너무 낮아지게 되면 너무 개체가 다 똑같아지는 거야. 그러면 죽었겠구나. 그렇죠. 멸종할 가능성이 높았겠죠. 그래서 오히려 진화의 원동력으로서 DNA의 복제 오류율이 좀 높습니다. 그렇구만. 좀 높으면 뭐 어때? 괜찮아. 다양한 개체들이 생겨날 거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생존에 불리하니까 죽어버리겠지만 대신에 이제 다양성을 확보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그게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일관된 게 아니라 랜덤이 발생했을 때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는데 그거에 대한 방법, 그 랜덤을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유성생식을 선택한 애들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오류의 가능성을 선택한 애들도 있고. 네. 네. 그렇구만. 제가 이제 독신 말씀해 주셔가지고 여기 연결해서 얘기해 보면 유성생식 부분에서 의문인 점이 있어요. 인간이 이제 한 유전자의 25,000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대. 개체가 지금 밝혀진 걸로 의하면. 네네. 근데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유성생식은 이제 남자 여자의 유전자가 반반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띵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합쳐서.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가 합쳐질 때 항상 우연적으로 합쳐지기 때문에 모든 이제 번식되는 자손들은 항상 그때마다 달라지는 다양성이 확보된다. 네. 이거는 이제 의미상으로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생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남자 여자의 유전자가 반띵해서 하나로 합쳐질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러면 항상 유전자 자체가 섞이는 거기 때문에 달라질 것 같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왜냐면 사람이 모든 염기 서열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일란성 상승이도 유전자의 개수 25,000개는 똑같이 갖고 있지만 그 배치 구조가 이제 다른 게 그걸 염기 서열 구조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엔 거의 비슷해요. 네네. 원래 이제 마구잡이로 그 DNA 부분이 유전자 부분이 재배치가 되는 재배열이 되는 부분이 네네. 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똑같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는요. 왜냐하면 하나의 세포가 두 개로 쪼개진 거거든요. 하나의 수정란이 두 개가 된 거기 때문에 일란성 쌍둥이는 똑같아요. 네. 근데 이 DNA 서열이 다른 게 개인 저희 4명 있으면 4명이 이제 특징 결정 짓는데 그게 0.1%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이해했을 때 수치를 듣고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반반씩 이렇게 섞인다고 하면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쉽게 얘기해서 훨씬 더 차이가 더 크게. 갤럭시 S5랑 네. 아이폰 6를 반반씩 쪼개갖고 붙여서. 네. 그런데 근데 표현되는 게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 과정이 생물학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요. 우리 문과들은 그냥 뭐 그림으로 하면 이해하기 쉬운데 뭐 반씩 이렇게 그래, 쪼개서 반씩 딱 합쳐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엄마랑 아빠로부터 하나씩을 받는 게 아니고 23개씩을 받아요. 그치. 네, 그래서 총 23쌍이 있고요. 사람은 46개가 있게 되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페어가 있다고 한다면 네. 1번, 3번, 5번, 7번 이런 식으로 왼쪽 거만 받는 것이 아니라 1번, 4번, 5번, 8번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 거를 랜덤으로 받게 돼요. 그게 항상 무작인 거예요? 네, 그게 무작위로 이루어지게 그러니까 돼요. 정자 혹은 남자에 네. 들어가 있는 유전자의 배열이 랜덤으로 생성되어 있는 거구나. 배열이라기보다는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 쌍씩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를 생각해보면 오케이. 우리 어머니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로부터 한 짝씩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외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거를 내가 그대로 받거나 엄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걸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게 또 섞여요. 섞인다고 하는 것이 네. DNA 자체가 보존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 내용은 보존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랜덤하게 23쌍씩을 받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그림으로 설명하면 되게 쉬워지는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세상이 말이 없어졌어요. 갤럭시랑 그래. 네. 아이폰이랑 아이폰이 섞을 있어. 때 반 잘라가지고 붙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 두 가지를 해체시켜가지고 하나씩 가져오는 거야. 카메라는 갤럭시 거 가져오고 그렇지. 메모리는 아이폰 거 가져오고 그래서 새로운 개체를 만든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어떻게 태어났더니 샤오미일 수도 있고. 인간의 그러니까. 유전자가 어떻게 25,000개씩 항상 동일하게 구성돼? 그러니까 숫자는 동일하게 수자 무조건 25,000인데 동일하지. 카메라 모듈을 하나씩 가져와야 되니까. 카메라 카메라 모듈은 그거 여기서 이제 하나 가져오고. 하느님의 섭리겠죠. 충전 모듈은 여기서 갖고 오고. 이제 뭘 얘기를 해야 진짜 되냐면 종합적이다. 인간의 유전자는 25,000개 정도가 있어요. 네. 원래는 한 10만 개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게놈 프로젝트 시작했을 때 할수록 너무 적은 거야, 이상하게.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한 6만 개 정도 있지 않을까? 한 3만 개 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점점 줄었어요. 이제 네. 하다 보니까 너무 발견되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하나의 유전자가 여러 개를 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유전자 재조합 과정이라든가, 뭐 스플라이싱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밝혀졌기 때문인 거고. 그리고 유전자 정보 자체가 그게 암호화, 어떻게 보면 암호화 체계인데 이게 되게 엉성하고 이 잉여나 낭비가 너무 심하다고 그러더라고. 사실 그 얘기인가요? 그래요? 네. 잉여나 낭비가 좀 심하긴 한데, 그것도 이제, 원래는 과거는 정말 잉여인 줄 알았는데, 지금 데이터가 없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의 데이터의 99% 정도, 98% 정도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쓸데없는 내용이 이렇게 많냐 인트론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 쓸데없는 내용들이 바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한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안 됐어 이런 연구들이. 그래서 여전히 생물학 쪽은 공부할 것이 많고요. 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되게 중요한 걸 얘기를 할게요. 분명히 랜덤하게 나타난다고 했는데 인간의 유전자의 99.9%가 일치하거든요. 그럼 깡 선생님이랑 최 사장님이랑 저랑은 생긴 건 상당히 다르지만 정말 99.95% 정도가 일치할 거예요. 아예 서양애랑 비교를 해야 99.9%가 일치하는 거고.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어떻게 이게 다양한데 이건 유전자가 뭐에 대한 기록인지를 아셔야 돼요. 유전자는 우리가 뭐 키가 크다 작다, 피부색이 까맣다 하얗다, 뭐 눈 색깔이 갈색인지 혹은 뭐 녹색은 없나? 녹색 있죠? 몰라. 녹색, 파란색. 이거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눈을 얘기를 할게요. 눈의 색깔이 어떤 사람은 녹색이고 어떤 사람은 갈색인 건 뭐가 다르기 때문일까요? 홍채의 뭐? 혈액의 색깔. 혈액 색깔, 녹색 혈액. 저거야. 홍채 혈관의 색깔 그 아니야? 혈관의 색상의 색소죠. 네, 색소 문제잖아요. 그럼 뭘 말하는 거냐면 서양 파란 눈을 한 애와 갈색 눈을 한 사람은 유전적으로 뭐가 다르냐면 색소를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다른 거예요. 그럼 유전자는 뭐에 대한 기록이냐면 단백질이에요. 99.9%가 일치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라면 99.9%의 동일한 단백질을 생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하거든요. 그렇지. 최 사장님도 예를 들어 소화효소는 똑같을 거 아니야. 인슐린도 똑같을 거고 당연히 똑같아야 돼. 그럼 또 다르게 말하자면 인간이랑 침팬지가 98%가 일치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그 얘기구나. 걔네가 만드는 단백질의 98%를 우리도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백질의 설계도가 유전자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의 98%가 일치한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죠. 심지어 벼랑 사람의 그 유전자도 뭐 40% 정도가 일치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바나나랑 인간이랑 50% 유전자가 일치한다고. 그 무슨 말이냐? 바나나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단백질이 인간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나나를 닮았다는 게 아니고. 그렇지. 먼 예전에 바나나였던 적이 있었던 게 아닐까?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혹시 그 말씀하셨던 것들이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 같아요. 99.9%가 일치한다고 하는 것도 그 결국에는 엄마랑 아빠랑 다르고 외할아버지와 뭐 할아버지는 다르지만 그분들이 만들어내는 단백질은 거의 똑같았을 거야. 그지. 그런데 이제 극히 일부만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서로 많이 달라 보이지만 진짜 이상한 외계인이 와가지고 인간을 보면 다 똑같아 보일 거 아니야. 그렇겠죠. 그렇지. 팔다리 있고 위장이 있고 다 똑같을 거 아니야. 형태도 비슷하고 만들어내는 단백질도 거의 일치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되게 예를 들면 광대뼈가 조금 두드러지는지 적은지 쌍꺼풀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갖고 우리는 정말 다르다. 너랑 나랑은 정말 다른 종류 같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쌍꺼풀이 누군 있고 누군 없지만 만들어내는 단백질은 거의 비슷하다. 똑같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 생물 시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우성, 열성 이거 있잖아. 네네네.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백질을 만들어낼 때 어떤 단백질은 그 하나만 있어도 한 쌍을 받아야 되잖아요. 두 개. 엄마한테도 하나 받고 아빠한테도 하나 받아. 예를 들면 갈색 눈에 갈색 색소를 만들어낸 단백질을 예를 들면 엄마로부터 받았는데 아빠로부터는 파란 색소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뭘 만들게 되냐면 갈색 색소도 만들고 파란색 색소도 둘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개가 섞여 있으면 무슨 색으로 보이냐면 갈색으로 보여. 그러니까 미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단백질은 둘 다 있지만 겉으로 볼 때는 갈색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표현형이라는 그렇죠. 건가? 표현형이 갈색으로 나타나면 그걸 우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서 보일 때는 그렇게 차이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전자는 둘 다 있는 거다. 그렇죠. 유전자는 둘 다 있고 둘 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주 못생겼어도 생각보다 장동건 같은 유전자를 내재하고 있을 수도 있다. 장동건과 고소영의 자제분 굉장히 못생겼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요? 그럴 리가. 그렇다고 해도 그 후대에서 언젠간 나타날 수도 있다. 포텐셜이. 그렇겠지. 포텐 폭발. 근데 그러면은 표현형으로서 우성으로 발현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 곱슬머리 그런 거 들어본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 혀말이 이거 혀 많은 거 학교 시간 배웠던 것 같은데. 맞아. 귀 근육 움직이고 혀 말지 말아주세요. 된다. 저 돼요. 보고 싶지 않다. 배우는 것들은
유전병, 우선 유전병을 배워요. 헌팅턴 무도병이 나타난다든가, 현우병이 나타난다든가, 남성 염색체에서는 뭐가 있냐면, 그 귀에 털이 많은 게 있거든요. 귀를 보면 털이 밖으로 삐져나와. 맞아요. 귀수북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아들은 반드시 털이 이렇게 삐져나와요. 진짜? 그런 게 있고. 지저분한 게 아니고 유전적인 게 있구나. 털이 밖으로 나오는 뭐 이모 과다증? 뭐 이런 것들이 Y 염색체 유전입니다. 이모 과다증이요? 네. 이모가 많아지는 건가요? 그렇죠. 왜 이래 자꾸. 귀에 있는 모가 많아진다고. 그래. 귀. 이모.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우성으로 나타나게 되죠. 인간의 경우에는 뭐가 우성이다를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뭐 혀를 마는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 몇 개 없고요. 예. 되게 다양하게 여러 개가 관련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는 보통 유전병을 배워요. 그리고 혹은 뭐 혈액형 A형이다라고 한다면 네. A5 뭐 어머니로부터 A, 아버지로부터 O를 받아도 A형이 나타나죠.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거는. 그럼 A가 우성이구나. O형에 그렇죠. 비해서. O에 비해서는 A가 우성인 거죠. O에 비해서 B가 우성인 거고, 근데 A와 B는 서로 우성이 없어요. 공동우성, 공우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 싸우면 둘 다 발현합니다. 그래서 A형과 O형이 결혼했는데 아들이 AB형이다. 그거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예. 그거는 거의 뭐 가정불화로 아주 강력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우성 형질이라고 그래서 그게 뭔가 갑처럼 뭔가 센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네. 근데 예전에 실제로 우생학에서 그걸 맞아. 구분하려고 했었잖아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었던 거고. 지금 뭔가 없어지고. 더 우월한 형질이 마치 뭔가 뭐 레벨이 다른 것처럼. 그렇죠. 네네. 인류 개조 프로젝트. 금발, 맞아요. 곱슬머리, 흰 얼굴. 곱슬머리였어? 금발의 곱슬머리. 금발의 곱슬머리가 예쁘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안에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서양 애들 보면서 엘프다 막 그러잖아. 남자도 마찬가지로 막 8등, 9등신 정도 되는 평균 키가 180 정도 되고 이런 애들 보면은 그러니까 게르만 쪽 그쪽 보면은 우리도 막 우월하다. 쟤네들 뭘 해도 화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걔들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당시에. 그래서 이제 아리아인 되게 이상적인 아리아인들을 이렇게 남겨야 된다. 열등한 유전자들은 좀 없애야 인류 전체를 위한 거다. 그러니까 과학이 사실 잘못 적용되면서 그런 탈을 쓰고서 이제 사륙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했죠. 객관적으로 걔네가 좀 우월하지 않나?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걔네가 좀 우월해 보이기도 하지 않아? 어떤 면에서? 그냥 열등감 폭발이지 그냥. 그래? 나도 근데 키도 어떤 크고 면에서 싶고. 정말로? 얼굴도 조그마고 멋있어 보이잖아. 애들이 남자애들 보면 부럽잖아. 그러니까. 등치도 크고. 제국주의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면인 주입된 거지. 거죠. 네. 그게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어떤 그 비율이나 여러 가지 수학적 내재적 특성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인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그게 아니라 그냥 문화적인 측면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은 거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게요.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태양계 가까운 곳에서 감마선 폭발이 일어났어. 네. 우주에서. 그러면 이제 일시적으로 우리 지구에 있는 오존층들이 확 날아간단 말이죠. 예. 오존층이 다 날아간 상황에서 자외선이 쨍 이렇게 심하게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피부암이 심해져가지고 죽어나갈 사람들은 흰색 사람들입니다. 그렇긴 하지. 흑인들이 가장 강해요. 그게 피부가 좋다라고 해요. 몰라 본 적이 옆에서 본 적은 없는데 흑인들이 멜라닌 색소가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기본적으로 그런 거에 이제 강해요. 그렇게 따지자면 뭐가 더 우월한가를 이야기하실 때 지금 한국인들은 우월하다고 얘기한 거는 최고의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의 뭐 있어요? 젓가락질 이런 거. 젓가락질이요? 예. 도구 사용.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성의 그 무수한 개체들이 확보되는데 유성생식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재능 아니면 어떠한 변이가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열해가지고 가치적으로 얘는 우월하다, 가치적으로 얘는 열등하다, 가치가 없다라고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환경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생존하는 거를 우열관계로 따졌을 때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서양 사람들이 우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환경 변이에서는 서양의 그 변화, 유전자적 변화가 굉장히 취약할 수 있는 거예요, 생존에서. 그래서 지금 이 사례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보통 이제 인간의 유래에서 나오는 진화에 대한 사례 같은 것들은 보편적으로 되게 말해지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기한 사례는 아닌데 재능의 우열을 평가할 수 없는 거를 보통 보편 사례를 뭘로 드냐면 자작나무 나방 많이 들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작나무 혹시 본 적 있으시면
자작나무가 하얀색으로 돼 있거든요. 껍질이 하얀색이에요. 하얀 나무. 그리고 굉장히 스키니하고 길어요. 굉장히 보통 그냥 자기 우월하다. 다리만한 크기로 나무가 쭉 길게 자라 있는데 껍질이 하얀색이에요. 독실이 다리 예, 알겠습니다. 저 자작나무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네. 자작나무. 스키니의 뜻을 잘 모르는 거 아닌가? 네. 자작나무 나방이라는 거는 하얀 날개에 이제 검은 반점이 있어요. 자작나무 나방 자체가. 그래서 자작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작나무 보호색처럼 보이는 거죠. 구별이 안 돼요. 나방이랑 자작나무랑. 자작나무 나방이라는 애가 있어? 네네. 그래서 날개가 하얗고 하얀 거에 이제 검은 반점. 자작나무 껍질이랑 똑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처음에 이러한 이제 개체들이 있었을 때 나방에서 나무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왜요? 아니 인터넷 보면 맨날 자작나무 타는 소리 나는 거.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거지.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작하는 것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여기서 자작나무 타는 소리가 나는데 아. 맨날 그 자작나무 하는데 이렇게 학술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너무 재밌어. 어쨌든 네. 인터넷 좀 그만해. 그러니까 그만하겠다.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봤을 때 나방과 나무를 이제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생존에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얘네들의 종을 우월하다고 판명했어요. 근데 자작나무 나방에 변이가 생겼을 때 어떤 애들이 있냐면 날개가 검은 거예요. 얘네들은 당연히 저한테 적발되기가 쉬우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봤을 때 역시 하얀색의 날개는 우월하고 까만색의 날개는 열등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불과 30년 후에 이 하얀색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나방들이 전멸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맨체스터 지방에서 이 나방들이 사는데 그 영국 공업화 때문에 이 당시에 1848년대 영국 공업화가 되게 심해지니까 30년 만에 자작나무들이 다 시커멓게 변한 거예요. 아이고. 공해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주 30년이나 짧은 시간 동안 하얀 날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전멸하고 오히려 소수에 해당하는 변이, 돌연변이 같아서 우리가 봤을 때 열등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애들이 생존이 99%를 보이면서 압도적으로 개체가 증가하는 거죠. 당시 영국의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한 애들은 얘네들이고, 얘네들은 환경에 불리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소수의 애들이 오히려 생각보다 금방 맞아요. 환경이 확 변해버렸을 때 얘네들이 우월해지고 얘네들이 열등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우열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정말 그 인문학에서 사용하는 우열이랑 전혀 다른 맞아요. 거거든요. 가치 그렇죠. 판단이 안 들어가 있어요. 가치 판단은 근데 저희는 항상 넣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우열이라고 하는 걸 넣는 순간 가치 판단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생존에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우리 딸이나 아들이 공부를 좀 못하거나 운동을 좀 못하거나 키가 작아도 실패하지 말자. 환경이 바뀌면 네, 혹시 맞아요. 모르잖아. 그죠. 근데 실제로 그러지 않나? 예전에는 성실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착했던 사람들이 먹고 살기 편했던 세상 아니야. 일자리가 충분히 있고 회사원이 되기 쉽고. 네. 근데 환경이 바뀌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성실하고 열심히 자신의 스펙을 쌓아왔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지기도 하고. 오히려 좀 약 파는 사람들이 그렇기도 하고 이제 어떤 맨땅에 헤딩하면서 그런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지금 딱 듣고 생각났어요. 제가 대학을 가기 직전까지만 해도 사실 공무원이나 그런 어떤 경찰 대학이나 공무원들이나 맞아요. 의대나 이쪽이 인기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지. 선생님, 공무원, 회사원 이건 안 하려고 했던 거야. 교대, 뭐 사대 이쪽이 그러니까 물론 언제나 인기가 있었던 층이지만 정말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쪽은 뭐 정말 과거입니다. 과거에는 뭐 할 게 없으면 뭐 공무원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60, 70년대만 해도 할 거 없으니까 공무원 한다 있었는데 지금은 최고의 인기가 있는 직업군이 된 것도 사실 이 관점에서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환경의 변화. 환경이 금방 변했을 때 어떤 애들이 가장 생존에 유리하냐, 적합하냐, 바로 우리 인간 세상에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저희처럼 게으르고 하고 싶은 그런가? 것만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힘들지 않나 사는 게? 그러고요? 예전에 예술 얘기할 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 오히려 좋다 이렇게. 그럴 수도 있네. 예술이라는 환경 안에서는 또 먹고 사는 게 넘쳐나는 상황에서는 개미보다 배짱이 그냥 더. 부모 잘 만나야 돼. 그거는 시대를 초월한 진리입니다. 돌아오자.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신사한테 하지 말고 돌아와. 네. 예.
그래서 이 인문학에서는 항상 가치 평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분명하게 가릴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철학하는 기본 베이스가 되고 그리고 항상 가치 판단을 내리잖아요. 근데 유전학적으로 보면 재능에 대해서 가치 판단이 어려운 게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무수한 환경적 변화가 일어날 때 어떤 개체가 유리한지는 판명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는 개체들은 생존한 거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거지 또 지금 생존해 있는 개체들이 또 환경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 개체가 생존에 유리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전학적으로 재능이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용불용설이랑 이제 연결시킬 건데 저희는 보통 타고난다. 선천적으로 이제 타고났다. 뭐 김연아 같은 경우 피겨의 능력을 선천적으로 타고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타고난 것 같아. 그런 건 있겠죠. 타고난 건 있는데. 근데 어디까지가 타고난 개인적인 선천적인 능력이고 후천적인 노력이 얼마나 가미됐는지 모르는 거.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 김연아가 피겨에서 세계 1위다라고 보는 거는 김연아가 타고난 재능을 노력한 결과 드러난 결과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만 저게 김연아의 재능이야라고 해서 평가 내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고 싶어 하지, 그지? 결과가 잘 됐으면은 그 과정이나 그런 것들도 다 이미 계획되거나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걸 다른 사람이 했을 때랑 내가 했을 때가 달라지는 결과가 있는데 심리학 쪽에서 연구 결과죠. 내가 해서 성공한 거는 내 노력 탓이야. 맞아. 근데 김연아나 박태환이 성공한 거는 타고난 거야. 뭐 이런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집안이 좋거나 뒤에서 밀어줬거나 기업을 잘 만났거나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럼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일란성 쌍둥이 연구를 하면 되겠네요. 이게 항상 근데 심리학에서도 많이 하는 게 일란성이 생물학적으로 거의 동일하니까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럼 선천이 세냐, 후천적 노력이 세냐. 근데 일란성 쌍둥이가 거의 비슷하게 자란 경우도 많지만 이렇게 떨어진 일란성 쌍둥이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생겨서 다른 부모 밑에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나게 했을 때 나중에 만나면 굉장히 다르게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시 후천적 환경 영향력이 커 이렇게 보는데 규정 짓기가 어렵다는 거죠. 저희는 결과만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논란이 있고 여전히 이런저런 연구들이 상반된 연구들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생물학 자체가 그래도 좀 매력이 있는 게 그러니까 뭐 정해진 게 좀 없어. 여전히 지금 이 안에 뛰어들면 노벨상 받을 가능성이 있는 미지의 영역이 굉장히 많다. 많이 있죠. 네. 그리고 실제 후생 유전학이 지금 10년 단위로 결과가 계속 바뀌고 있어서 10년 전에 교과서를 배웠으면 10년 후 후생 유전학자들은 다시 그 교과서를 배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랑 연결시켜서 보면 제가 가장 헷갈렸던 거 다인의 인간의 유래 읽으면서 그래서 독실님께도 막 그 밤중에 전화드려서 여쭤보고 그랬는데 용불용설 있잖아요. 후천적으로 획득한 형질,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자기의 특성이나 형질이 유전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정론이라고 밝혀졌잖아요. 근데 다윈은 항상 어떤 거를 전제하고 쓰냐면 획득 형질이 유전된다는 거에 가능성을 열어놔요. 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어떤 변이가 노력을 해서 자기 개체가 좀 달라졌다. 날다람쥐 같은 경우 자꾸 날려고 노력하니까 날개가 조금씩 커지게 되는 것들이 후손에도 영향을 미쳐서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나무를 이렇게 날아서 날아갈 수 있는 개체들이 나온 거다라는 얘기를 실제로 하거든요. 정말로? 후천적인 노력이 이제 유전이라고 하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생존적으로 이제 물려진다라는 거를 설명해요. 일단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용불용설에 대한 거를 설명 안 해가지고 그게 사실 좀 기본적인 거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진화에 대한 설명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첫 번째는 용불용설이 있고 두 번째는 자연선택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용불용설을 얘기했었던 라마르크는 진화가 어떻게 된다고 믿었냐면은 우리가 특정한 부위를 많이 사용하거나 이걸 막 노력해가지고 발전시키면 그것이 후대에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라마르크였고 그것이 라마르크가 생각했던 용불용설, 진화론이었던 거야. 용자가 예를 들면 쓸 용자여가지고 쓴 거는 진화되고 쓰지 않는 거는 예를 들어서 투창 선수가 존나 열심히 투창을 계속 던져가지고 오른팔이 엄청나게 발전했어. 그러면
아들도 오른팔이 발전할 것이다. 발전한 상태로 생물학 교과서에 기린이 예로 나왔던 것 같은데. 기린이 많이 나와요. 그죠? 기린이 존나 높이 있는 걸 따먹으려고 계속 한 거야. 목을. 그러다 길어졌다. 이게 근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진화론이 이런 거야. 요즘도 그래요. 맞아요. 그죠? 열심히 살려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다윈이 뭘 비판했냐면은 용불용설 비판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용불용설이 아니라 그렇게는 유전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유전이 되냐면은 돌연변이설인 거지. 무수히 많은 개체들이 아이들을 낳는데, 자손들을 낳는데 그 중에서 이상하게 목이 긴 애가 발생하게 됐고, 어떤 이유로 돌연변이일 수도 있고 다른 모이일 수도 있습니다. 목 짧은 애, 목 중간인 애, 목 긴 애 이렇게 낳겠지. 그런데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목이 긴 애들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됐고, 그래서 목이 긴 애들이 자손을 번식해가지고 많아진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 또 돌연변이가 있었겠지. 걔네들을 기준으로 해서 목이 조금 짧은 애, 더 긴 애. 그런데 환경이 더 바뀌면서 더 목이 긴 애들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들이 발생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기린처럼 목이 길어지게 됐다. 이게 다윈이 얘기했었던 돌연변이설, 자연선택설이라고 알고 있는데, 김도인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다윈은 실제로 읽어보면 용불용설을 비판하지 않았다. 그걸 수용하려고 했다라는 거지. 그거에다가 이제 자연 선택에 의한 돌연변이가 개체 생존하는 것까지 두 개를 동시에 말해요. 그리고 그 다윈을 연구하는 분들이 뭐라고 비판하냐면, 다윈이 그때 유전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DNA적인 배경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획득 형질이 유전된다고 말했지만 실제 후대에서 이거는 비판받고 아니라는 게 이제 판명 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 다윈의 책에는 획득 형질 유전된다는 거를 자기 전제하고 계속 얘기해요. 네네. 라마르크랑 다른 거는 이제 그 자연 선택에 의해서 변이들이 계속 발생한다라는 것까지 이제 확장시킨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기에 다윈은 용불용설을 배척하고 그걸 극복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인간의 유래를 읽어보면 다윈은 용불용설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야.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 이제 이게 너무 헷갈린 거예요. 획득 형질을 전제하지 않으면 유전이 이제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돌연변이가 생겨나서 기린을 예로 들어볼게요. 기린 쉬우니까. 기린 처음에 목이 짧은 게 있었는데 돌연변이 유전자계 염기서열이 바뀌어서 조금 긴 애가 생긴 거예요. 걔가 살아남은 거지, 목이 짧은 애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손을 낳았더니 걔가 좀 목이 길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진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일관적으로 기린 목이 왜 짧은 종에서 긴 걸로 일방향성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냐는 거죠. 이건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후대에서는 조금 더 목이 긴 애가 돌연변이로 생겨났을 거고 걔가 살아남았을 거야. 조금 더 후대에서는 걔보다는 조금 더 목이 긴 애가 있었을 거고 걔가 살아남았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제가 이제 문과적 사고에서는 훨씬 더 논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 설명이. 획득 형질이 유전되는 거를 전제해야지만 논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돌연변이가 막 무작위로 일어난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방향성으로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면 예전에 직립보행할 때 이렇게 사수목처럼 네 발로 가다가 점점 직립해서 걸어 다닌 것처럼 어떤 점진적인 방향성이 있는 것처럼요. 기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진화의 압력이 어느 방향으로 가해지냐라는 거거든요. 진화의 압력이, 그러니까 당시에 먹을 게 없어졌어. 풀이 없어졌어. 막 공룡이 멸종하는 시기가 됐고, 물론 공룡 당시에는 없었지만 기린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가 이제 계속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가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럼 먹이가 없어진 상황에서 이제 경쟁이 붙는 거야. 그때 목이 조금이라도 더 긴 애가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따먹을 수가 있었겠죠. 네네. 그때 작은 애들은 상대적으로 금방 굶어 죽고, 높은 곳을 먹을 수 있었던 그 우월한 위너들 기린들만, 위너인데 걔는 다리가 긴 게 아니라 목이 길어지네. 뭔가 잘못됐어. 뭔가 잘못 길어졌어. 걔네들만 살아남고 생식의 기회가, 이제 생식의 기회를 말씀하시겠지만, 걔네들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게 되면 계속 방향성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맨체스터 지방, 맨체스터 하니까 유나이티드가 나올래. 영국 지방도 마찬가지인 게, 오히려 흰색 개체들이 생존할 수 있는, 혹은 흰색이 아닌 회색이나 검정색이 눈에 잘 띄니까 생존율이 떨어지는 방향의 압력, 진화의 압력이 있었다면 계속적으로 당시에도 돌연변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검은색 돌연변이 생기면 바로 죽는 거야. 네. 그랬었다가 이 환경이 변하면서 압력이 오히려 약간 이게 회색을 거쳐서 검정색으로 가는 쪽으로 이제 압력이 생겼던 것처럼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네네. 이런 걸로 보면 이게 되게
납득이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맞고 획득형제는 유전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독실님 설명해 주신 것 같으면 이해가 또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주 점진적으로 그 굉장히 밀도 있게 진화하는 걸로는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 오히려 획득 형질이 유전된다, 용불용설이 가능하다는 게 훨씬 이해하기는 쉽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 많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지. 아직도 네네. 용불용설이 진화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두더지 같은 경우에 눈이 있는데 기능이 안 되잖아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걔는 땅 속에 있으니까 이거 퇴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쓸모가 없으니까 안 쓰고 안 쓰고 하다 쓰다가 보니까. 보니까. 반대로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냐면 땅에 있다 보니까 눈이 잘 보이는 개체든 안 보이는 개체든 생존율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땅에 있지만 사실은 눈이 뭐 거의 독수리 같은 시력을 가진 애도 있었을 거야. 과거에는 섞여 있었을 거야. 두더진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눈이 잘 보이는 애들이 상량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네. 걔네들은 거기서는 진화의 압력이 없는 거예요. 눈이 잘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이 없어. 그러면 사실 지금도 두더지 중에 잘 보이는 애와 안 보이는 애가 섞여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건 낭비인 거예요. 눈이 너무 예리하게 잘 보인다면 그거를 처리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뇌에서 그 처리 기관이 이제 그 부분 그 회로들이 그렇겠네. 발달해 있다면 다른 걸 못 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예민하니까 왕따 당하고 동료들한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영상하고 막 맨날. 두더지. 그래서 그렇게 생존에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이거를 과학적인 정보를 몰라서 독실님께 여쭤보고 이제 또 생물학적으로 한번 찾아봤는데 아직도 논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유명한 유전학자 오스트리아 박사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복합 기질이 발현될 때 선천적으로 타고난 유전자도 필요하지만 환경의 상호작용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전까지는 반드시 유전자가 DNA로 결정되면 그게 이제 극에 진화하는 거지 후천적인 획득 형질은 유전 안 된다고 이제 정론이 났었잖아요. 근데 후생 유전학 부분에서 뭘 찾아내냐면 상피세포라는 게 있어서 유전자가 인간이 100% 다 발현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재능을 누구는 발현시키고 누구는 발현시키지 못할 때 그 유전자의 활용을 차단하는 세포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면하다 그러면 피겨를 잘 탈 수 있는 능력이 발현된다기보다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불필요한 거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검색 능력. 네네. 아니면은 뭐 그런 거. 댓글 다는 능력 이런 것들은. 어떤 유전자를 발현시킬 것인가 아닌가를 켜고 끄는 스위치들이 있어요. 네네. 맞아요. 일종의 그 스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다 꺼진 건가 그게? 일단 다 꺼. 절전형. 속상하다. 이게 뭐야? 그게 발생 과정에서 어떻게 중요하게 나타나냐면 예를 들면 우리의 피부 세포 있잖아요. 음. 여기에 피부 세포가 예를 들면 눈이나 간이나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DNA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피부에. 있어, 있겠지. 다 있겠지. 음. 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피부를 떼갖고 예를 들면 간에다 갖다 붙인다고 얘가 간세포가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차단돼 있어. 그렇죠. 이미 꺼져 있는 거예요. 그 스위치가. 아. 발생할 때는 딱 그 순간에만 발생 과정에서 켜져야 돼요. 얘가 혈액도 만들 수 있겠지만 얘가 지금 갑자기 지금 피부의 상피세포가 혈액이 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되면 미스틱이 되죠. 이제 예? 엑스맨의 미스틱. 미스틱. 예. 나만 몰라. 미안해. 그러면 줄기세포는 그게 아직 전혀 하나도 안 꺼진 애들을 그렇지. 얘기하는 건가? 전혀 하나도 안 꺼졌다기보다는 여러 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재밌다, 줄기세포를 이거. 떼다가 네. 피부에다 갖다 붙이면 피부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말해줘. 야 여기 피부야. 그러면 얘가 나 여기 피부구나. 피부가 돼야지 라고 하고 걔가 피부로 변할 수 있어. 줄기세포는. 아직 분화되기 전이니까. 걔를 떼갖고 예를 들면 일형당뇨병이 있어가지고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된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한테 그걸 만약에 심어줄 수만 있다 하면은 옆에 있는 애들이 야 너 베타세포야 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하거든요. 나 그럼 베타세포구나 라고 해서 베타세포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쟤들 못 알아듣고 야, 여기 베타세포였어? 나 이미 다 끄고 왔는데 그럼 암이 되지. 뭐야? 아닌가요? 아니야 이거? 이거 넘어갑시다. 아니요, 지금 좀 생각해봤어요. 맞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욕할 뻔했어. 문제가 생기겠지. 그러니까 랜덤하게 원래는 옆에서 얘기하는 대로 좀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그렇게 아니라 황우석이 천상천하 위대했던 융화욕 거구나. 사실, 예? 황우석이 위대해지고 싶어했죠. 그래서 신이 되고 싶었구나 진짜로. 그때 황우석 박사 당시에 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뭐가 있었냐면 불치병인 사람들 찾아가고 맞아. 널 일으킬 수 있다. 이게 있었던 근거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줄기세포를 마음대로 건드릴 수가 있다면
선천적으로 뭐 예를 들면 눈이 없는 사람 안에다가 인공 안구를 만들어서 끼워 넣을 수가 있는, 인공 안구가 아니지, 자기의 안구를 만들어서 끼워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면에서 이제 분화가 끝나지 않은 거. 근데 분화가 끝난 세포들과 A로 분화된 세포와 B로 분화된 세포는 서로 스위치가 다른 거예요.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원래 얘기를 다시 돌아보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김도희님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는 뭐지? 스위치. 스위치요. 그러니까 타고난 거에 대한 유전자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어할 수 있는 세포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를 후생 유전인자라고 하는데, 저 지금 이 독실님 설명 듣다 궁금해진 게, 예를 들어 피부 세포로 확정된 거는 간에 띄어도 간 세포가 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제 입장에 생각했을 때 저는 만약에 지금 스위치가 다 꺼진 상태다 그러면 다시 켜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계속 한 번 결정된 세포라면, 예를 들어 피부 세포로 결정됐어요. 근데 얘가 다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돌연변이가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간세포도 될 수 있고 그렇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차단된 세포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제가 맞습니다. 이제 조사한 바로는 후생 유전 인자가 나이에 따라서 계속 변화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언제까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 유전자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거는 노화의 과정도 일종의 스위치를 키워 끄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두 가지 줄기세포가 가능한데, 줄기세포가 뭔지부터 설명해야죠. 줄기세포가 아직 분화가 되기 이전의 세포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들인데, 그래서 황우석 박사가 연구했었던 것은 배아 줄기세포, 배아 상태일 때, 수정란에서 조금 더 이렇게 발생했을 때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배아를 갖다 쓰니까. 내버려두면 생명이 될 애들이니까. 그죠? 그리고 요즘에 화두가 되는 건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성체 줄기세포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질문을 제가 이해해보면, 피부에 있는 세포 성체죠. 다 큰 세포를 떼다가 적절한 뭔가 자극을 가면 다시 스위치를 킬 수 있느냐를 네. 말씀하시는 거, 그게 지금 연구의 화두거든요. 아. 그럼 이 피부를 조금 떼다가 이거로 내 골수를 만들어서 다시 나한테 이식하는 게 가능해지니까. 장난 아니다. 그쵸? 근데 그럼 그 스위치를 신이 되겠네요. 키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라는 건데, 그게 지금 연구 중인 거야. 아. 일본에서 뭐 알코올에 좀 담갔었더니 다시 그게 되더라라고 사기친 적도 저거네, 있었고, 그치. 그냥 전기 자극을 적절하게 가했더니 네. 스위치가 다시 다 켜지더라. 네. 뭐 이런저런 이게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를 발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노벨상을 받는 건 당연하거니와 떼돈을 버는 것도 당연하고, 사실상 그렇죠. 대부분의 불치병을 다 치유할 수가 있게 되는 지구를 거예요. 지배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 속상하다. 콜라나 사이다 이런 고추장 이런 거 한번 담가봅시다. 다시 바뀔 수 있는가. 네. 적절한 자극을 가했을 때. 근데 그게 이제 아까 그 세포의 존재랑 네네. 후천 형질이, 획득 형질이 네네. 유전될 수 있다는 거랑 무슨 연관이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유전자를 타고났을 때 이 후성 유전인자들이 이제 작용해가지고 유전자 발현을 이제 제어하는 거예요. 어떤 건 켜고 어떤 거는 끄고. 그러니까 그러면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타고난 게 죽을 때까지 그냥 고정불변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후생 유전화에서 어떤 거를 전제하냐면, 저희가 만약에 30살에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출산했으면 태어났을 때부터 30살까지 유전자가 켜고 꺼진 게 있잖아요. 여자의 몸으로서를 네네.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유전자에 대해서 제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유전자가 어떤 거는 켜지고 어떤 재능은 꺼지고 이랬을 때 그게 자녀한테 물려진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결혼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유전자 변화들은 자녀한테 대물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용불용설이 완전 틀렸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하던데요. 이건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이게 노력으로 내가 유전자를 키거나 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그러면 어떤 노력으로 왜냐하면 내가 노력하는 거는 뭐 공부를 하든 아니면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든 건 근육을 바꾸는 거고, 네. 생식세포의 변화는 잘 없어요. 근데 생식세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생각해보니까, 굳이 말하자면 호르몬이 어떤 고강도의 호르몬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고농도의 호르몬이 변화시킬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후생 유전학에서도 아마 열심히 노력하면 그게 유전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꼭 선천적으로 모든 것이 다 결정돼 있다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씩 변화하기, 환경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고, 특별히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난자가 이미 다 있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요. 그 난자에 조금씩 변화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2살에 예를 들면 임신하는 경우와 뭐 35살에 임신하는 경우에 그 난자가 겪어온 환경이 다르잖아요. 22살은 22년 지난 난자인 거고 35살인 난자는 35년을 살아온 난자인 거예요. 걔들이 우리 이제 노화되어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말하자면 아무튼 간에 경험이 다른 거지. 이 경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이랑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그러니까 느낌이에요. 좀 35세 아이를 낳으면 애가 좀 늙어 보일 수 있다.
그런 건 아니겠지. 그게 아니지. 근데 무언가 다를 수는 있다. 똑같은 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면 아까 독실님이 생물학적으로 거의 99% 일치한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그렇죠. 한국 사람끼리면 거의 99.9% 일치한다. 그러면 그 0.1%의 차이는 그 생물학적인 특성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재능적인 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보기에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뭐 예술에 탁월한 재능을 보이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분야, 운동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인다. 수학 문제 그냥 대충 공부해도 다 푸는데 네. 난 한 3시간 매달려도 못 풀잖아요. 네네. 난 대충 풀어도 다 틀리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발생 과정에서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거라기보다는 좀 환경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나중에 애를 낳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항상 집에 가서 애들한테 공부해라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맨날 뭐 컴퓨터 게임 하고 있어. 그럼 애들이 과연 책을 읽겠냐는 거지. 읽죠. 근데 부모님이 항상 항상 집에 오면 책을 읽고 신문을 읽고 그 뭐 쇼프로라기보다는 뉴스를 보고 이런 가정에서 자라면 자연스럽게 애도 책을 볼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건 뇌의 발달 그 단계가 있잖아요. 네. 그 단계에 어떤 정보를 더 습득하느냐가 저는 많이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재능에 대한 거는 그런 것 같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뭐든지 있는데 스위치에 대한 얘기는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도 파란 눈 색소가 있어. 그러니까 색소는 다 있어. 파란 눈도 가능하고 녹색 눈도 가능하고 갈색 눈도 가능한 색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동양계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지금 파란 눈과 녹색 눈은 꺼진 상태로 스위치가 꺼진 상태로 처음부터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든 겁니다. 유전자 말고 그 스위치를 켜고 끄는 그걸 뭐라고 불러? 후생유전인자. 후생유전인자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지금 밝혀진 게 후생유전인자가 이제 밝혀진 게 20개 정도 있대요. 근데 아직도 더 밝혀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연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깊이 들어가고 있어 우리. 그러게 지금 이 부분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화 부분을 좀 벗어났어요. 굉장히 심도 있는 겁니다. 우리 방송 이 정도인데 사람들이 다들 얕다고. 일어나세요. 뭐라고. 엎어져 있지 말고.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도 재밌는데요, 이거? 일단은 좀 정리해보면 뭐에 대한 얘기가 좀 우리가 좀 계속 진행했냐면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사람들마다 너무 다른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용불용설이 진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고 대부분이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어떻게 그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용불용설이 다윈에 의해서 비판됐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김도인이 한 발 더 나가서 아니다. 다윈이나 후생 유전학에서는 용불용설도 지금 돌연변이설과 함께 같이 다뤄지고 있는 중이다. 까지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다윈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윈은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폭발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주게 되고 이쪽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빠져든다는 거 되게 안 좋은 의미였으니 그건 아니고 방향을 제시한 거지. 다윈이 후생유전 아니지. 지금 용불용설을 완전히 부정한 거는 아니다라고 해갖고 진화론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다윈 당시엔 잘 몰랐으니까 이것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설은 뭐였냐면 아니다. 그 유전적인 것들은 이미 타고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해서 내 정자가 달라지겠냐고. 달라지죠. 아 그렇구나. 이런 미친.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운동 좀 해 덕시라. 그러네요. 네. 건강한 정자가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뭐 음악적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 음악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렇다고 해서 뭐 내 정자와 난자에서의 그 음악적 재능을 관장하는 유전자가 달라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건 아니라. 그게 정설이었다가 다시 최근에는 후생 유전에 의해서 그것도 영향을 줄 수는 있다. 모든 것이 이미 결정이 된 건 아니다라는 최근 연구가 있다는 걸 김도희님이 복잡하다. 그냥 생긴 대로 삽시다. 생긴 대로. 일단 파란 눈으로 바꿔주세요. 잠깐 쉰 다음에 네. 우리 요 얘기를 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쉬었는데 앞서 1부가 아니지 3부 앞서 3부에서 이제 3부까지 했어요 저희. 우리가 지금 3부짜리 반 했네 반. 그만해. 왜 반이야? 아니구나. 몇이야? 난 7분의 1 했는데. 대하 드라마. 24부작 해. 24부작 합시다. 대하 드라마야.
3부에서 그래서 뭐에 대한 얘기 하셨냐면은 아직 다윈 또 안 나갔어. 다윈의 성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유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가. 이게 지금 분자생물학이라고 하는 너무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지금. 분자생물학은 아직 여기서는 분자생물학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만약에 할 거면 그 DNA의 구조라든가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게 분자생물학이죠. 그래서 생물학의 기원이나 그걸 이제 화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분자생물학이죠. 분자 단위까지 파고드는 거죠. 그거 재밌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아미노산을 어떻게 조정했을 때 어떤 단백질의 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 1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큰 줄기로 설명만 하면 48부작 합시다. 48부작. 그런 게 분자생물학이고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포가 구획이 어떻게 나눠져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보는 게 세포생물학이고 또 뭐 어떤 호르몬이 발현하게 되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달라지게 되고 뭐 어떤 병 어떻게 그런 것들이 이제 생리적인 거잖아요. 생리학. 그건 생리학이고 이제 생물학 안에서 이런 것들이 생리학을 바탕으로 인간에 대한 어떤 기능적인 것을 이제 치유하거나 조정하려고 하는 게 이제 의학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계열이 있더라고. 서열이 있고. 어렵다. 어쨌든 우리가 그 생긴 대로 살고 싶은데 금광을 캔 기분이야. 이걸로 48부작 합시다. 자기들이 안 한다고 나온다. 막말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좋지 않아요? 칭찬하는 것처럼 하지 마.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다들 하기 싫어가지고 인간들. 어쨌든 그래서 유전에 대한 성과에 대한 얘기 먼저 해주시면서 오성, 열성 그리고 획득 형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진짜 얘기를 해야지. 다윈, 성선택. 네. 이것도 기대되는데 그죠?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윈 일단 지난주에 뭐 했었냐면 정신 능력이 이제 진화한 거에 대해서 설명했고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하거나 이제 사회적인 능력에 대한 거에 대해서 강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정신적인 진화 폭이 컸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질문하시거나 이제 내용 주신 분들 중에서 피드백 주신 분들 중에서 이제 살펴보니까 인간만이 정신 능력이 있다고 얘기한 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다윈도 하등 동물이나 인간이나 누구나 똑같이 정신작용을 보이는데 인간이 그냥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양적으로 훨씬 더 크다고 본 거예요. 그렇지, 우리 그 얘기 했었죠. 네네. 근데 이거를 오해하시고 인간만이 마치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체적인 거에 대한 기원, 진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 중요해지는 게 성선택 개념이에요. 인간에서. 네. 인간은 이제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정신적 능력 차이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동물들과 차이가 다른 건 아니, 질적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치, 양적인 차이만 있다. 네네. 정신적인 거에서. 네. 왜냐하면 이제 인간이 압도적으로 인구 증가가 많았었고 그에 따른 자연 선택이 다른 생물체보다 많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신체적인 게 하등동물에서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증거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뭐가 있었냐면 인간이 여러 동물들과 질병을 주고받아요. 저 이거 메커니즘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천연두, 매도, 콜레라, 소포진 이런 질병을 주고받으면 혈액 조성이 유사해야지만 질병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혈액 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 구조도 같으니까 똑같은 질병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게 첫째 증거를 내놓고 두 번째는 이제 인간이 이런 식의 이거 지난주에도 설명했었는데 배를 가지고 있을 때 개의 배 하나, 조류의 배 하나, 인간의 배 하나, 파충류의 배 하나 보면 일반 척추동물들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말하는 거죠. 네, 외형적으로. 그래서 뭘 얘기했었냐면 꼬리뼈가 지금 인간은 없어서 이제 마모된 상태로 출생하게 되는데 배 세포에서 발견하게 되면 인간의 꼬리뼈가 다리보다 길고 움직일 수 있다고 했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배가 동일한 거는 같은 이제 그 생물체에서 기원한 증거가 된다라고 이제 다윈은 생각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신체 기능의 주기성이랑 다른 생물체들의 신체 기능의 주기성이 달의 주기랑 일치한다는 거예요. 조수간만의 차를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일주일 간격으로 끊기게 돼요. 그래서 조수간만의 영향을 받는 거는 왜 그러냐면 해안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가 있냐면 예를 들어 모든 생물체 임신 기간 아니면 열이 오르고 내리는 발열 시간, 알이 부화하는 시간 이런 걸 보면 뭐 비둘기는 2주, 닭은 3주, 오리는 4주 뭐 이런 식으로 일주 단위로 끊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 달의 주기성이랑 일치해요. 인간도 그렇잖아요, 보통요. 네.
인간이 왜 같은 하등 동물에서 모든 생물체가 기원하게 됐냐면 네. 모든 생물체가 전체적으로 신체 기능의 주기성이 달의 주기랑 일치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바다에서 사는 이제 조수간만의 영향을 받던 생물체로부터 기원했다라는 거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인간도 그래요? 인간도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생리하잖아요. 생리주기라든가. 생리주기나 인간이 출생하는 거나 독실님 주기나 아내분도 이렇게 예민해지는 주기가 달의 딱 주기. 있지 않나요? 독실이도 예민해지는 기간이 그리고 잠깐만 이게 성립하려면 네.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배란이 한 달에 한 번씩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을 텐데요. 근데 꼭 꼭 똑같은 게 아니고 주기성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둘기는 2주 만에 알을 부화시키고 타조는 7주 정도 걸리는데 그거는 이제 생물체의 변이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간중간 일주일 단위씩으로 탈락이 이루어지는 거지 주기성은 똑같다는 거예요. 7일 단위. 주기가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네. 2주와 7주를 관련 짓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가요? 그거 2주라고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그건 14일인 거랑 49일인 거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1주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다윈의 주장은 어려운 것 같아요. 인류 모든 생명체가 어차피 해양에서 기원했으니까 그때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유전 형질들이 계속 남아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다윈은. 그렇죠. 다윈은 그렇게 주장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근데 지금은 반박되는 건가요? 처음 들어봐요. 사실 그렇겠죠. 달이랑 상관이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 처음 들어봐갖고 달의 주기라. 그때 당시에는 관찰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거밖에 없었겠지. 주기성이라든가 이런 거. 어쨌거나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거야. 하등 생물이나 아니면 인간이나 기원이 같다라는 건 지금은 누구나 받아들이고 있는데 다윈은 처음에 그걸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근거들을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지. 첫 번째로는 질병을 서로 주고받지 않느냐. 그게 어떤 기원에서 공통된 분모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배의 형태를 봐라. 그 배를 보면 이제 똑같다는 거죠. 그 배가 우리 스토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 배세포. 있는 배세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꼬리가 다 달려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들 생체 주기, 달과 어떤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 보이는 듯한 생체 주기를 갖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인간과 하등 동물이 기원이 같았다라는 것의 증거이다라고 말하고 싶다는 거지. 라고 그렇죠. 주장을 했었죠.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면서 비판도 있고 논쟁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다윈이 말하고자 했던 거는 비슷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뭘 하냐면, 이게 저 처음 한 사실인데, 태아를 관찰해보면, 태아가 이제 출생하기 이전에는 목에서 이렇게 아가미 같은 구조가 있대요. 헐. 네, 그걸 다 이제 그림으로 그려냈는데 다행히 그 목 부위에서 갈라진 틈에 아가미가 존재하고 또 인간의 허파의 기관은 그 어류에서 부레와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거든요. 진짜 그래? 그럴 수 있죠. 네. 그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 같은 스위치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아하. 그때는 아직 스위치가 안 꺼졌으니까 막 그런 부레 같은 걸 막 만들다가 나중에 스위치가 꺼지면 그러면 이제 폐로 바뀌는 건가? 그 모양을 바꾼다든가 하는 것들이 지금 여기서 아가미가 이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그 태아의 경우 배아 상태라든가 태아 상태일 때는 성기의 모양 자체가 구분이 안 가거든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애 때는. 맞아요. 그때 이제 호르몬의 그 Y 염색체에 있는 남자만 있는 염색체에 의해서 호르몬의 작용에 따라서 성기의 모양이 여성의 성기 형태가 될 것인지 남성의 성기 형태가 될 것인지가 그때 호르몬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모양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사실 타고나기로는 수정란 상태에서부터 이미 여아가 될 것과 남아가 될 것이 결정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발현하게 되는 거는 적정 시기가 돼야지만 발현이 된더라. 그럼 그 이전에는 공통적인 모양이 나타나더라. 좀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외연으로 생각을 해보면 생물이 다른다고 하더라도 걔네들도 마찬가지 어떤 그 스위치가 켜지거나 꺼지기 전까지는 모양이 비슷할 것이다. 그래서 꼬리가 긴 거 그대로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뭐 그 아가미가 될지 뭐가 될지 허파가 될지 또 결정되는 시기가 있을 것이고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발생학적으로 봤을 때 기원이 같다가 되는 것 같아요. 같은 세포가 기원이 되고 어떤 애들은 이 스위치가 켜지면 허파가 될 것이고 이 스위치가 켜지면 아가미가 될 것이고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배발생 초기 암컷이나 수컷이나 모두 인간도 동일하게 생시손이 양쪽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기반했을 때 저희가 설명했던 것처럼 먼 우리의 조상들은 자웅동체, 무성생식하는 자웅동체였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거죠. 다윈은.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들어요.
그래서 모든 생물이 특징적으로 처음 분화되기 이전에 조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는 보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이제 하등 동물로부터 유래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우린 다 자웅동체였고 어감이가 있었다. 네. 그렇죠. 꼬리뼈도 배 상태에 있어는 구분되지 않고. 그래서 이러면 하등 동물부터 이제 인간이 유래됐다 이런 증거를 대요. 그러면 인간이 왜 이렇게 무수하게 아니면 생물체가 그렇게 다양화해졌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같은 기원인데 다른 생물들, 예를 들어 뭐 어류, 파충류, 뭐 양서류랑 인간의 포유류, 척추동물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무수한 변화를 겪고 있냐라는 원인으로서 다윈이 성선택이 작용한다라는 개념을 최초로 제시해요. 네. 그래서 성선택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동일한 개체에서 한 개체만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성의 개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성이면 남성 중에서 독실림만 갖고 있는 성적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신의 굵은 허벅지, 네, 키가 크고 키가 커. 네, 이게 번식이나 생식에 영향을 주는 거를 성성택이라고 그래요. 근데 다른 모든 남자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독실림만 이제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 거죠. 꼭 단일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네네. 이 부류가 예를 들면 최 사장님은 손이 예쁘다고 소문이 자자한데 이런 것들. 또 손을 보는 여성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성선택이야? 네, 성선택이에요. 그래서 성선택 결과 뭐가 특징적으로 드러나냐면 2차 성징의 특징들이 결정돼요. 2차 성징이라는 거는 생식 능력과 상관없는 이제 암컷이든 수컷이든의 성적 특징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리하면 성선택은 어떤 한 개체가 동일 종내에서 동일한 성의 개체들이 갖고 있지 못한 성적인 이점을 혼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성적인 이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가 될지 모르는 거죠. 맞아요. 네네. 전혀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타고나길 대머리로 태어났어. 근데 네. 만약에 대머리가 굉장히 섹시한 그러니까 이 암컷한테 대머리인 남자가 굉장히 섹시하게 보였었다면 그 사람은 성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맞아요. 네네. 근데 이제 성선택이랑 다윈이 자연선택 개념을 얘기하는데 구별을 해야 돼요. 자연선택은 예를 들어 김도인이다 그럼 김도인의 네. 죄송합니다. 김도인의 생존에 이제 유의미한 결과를 미치는 게 자연선택인 거고 선선택은 개체의 생존이랑은 실제로 관계없어요. 번식의 유무랑 관계 있는 특징을 선선택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선호하는 거지.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성선택의 를 통해서 이제 결정된 구조들은 생존 경쟁에 적합한 게 아니고 생식하는데 다른 수컷보다 유리한 거예요. 네네. 공작이 막 엄청나게 화려한 맞아요. 네. 꼬리 깃털을 확 펼치면 예쁘잖아, 걔네들이. 네. 생존에는 불리하지만 불리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선택받기 위해서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네네. 둘 다 어떤 관점은 똑같냐면 생존을 할 수 있느냐는 건데 자연선택의 경우에는 환경의 변화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성선택은 말하면 씨를 많이 남길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후손을 많이 남겨야 그중에 뭐 살아남지. 그러니까. 그치? 내가 정말 강해, 최고 강해. 핵전쟁에서 살아남았어. 근데 살아남은 모든 여성들이 날 선택하지 않으면 내 씨는 끊기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슬프다. 존나 강한데 아무도 나를 선택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내 씨는 없어. 내가 고자라니 이런 거야? 슬프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 네. 이게 이제 특징적으로 보면 생물체에서 인간을 제외했을 때 수컷이 성선택에 의해서 많은 병형을 보여요. 암컷은 이제 성선택적인 2차 성징이 크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수컷에서 많이 발현돼요. 이거를 이제 개체수의 차이다라고 보는 것도 있고 저도 이제까지 이 책을 읽었는데도 생물들에서는 예를 들어 어류다 조류다 생각하면 거기에서 이제 수컷의 개체수가 암컷보다 많기 때문에 암컷이 선택하는 주체여서 수컷이 성선택에 이제 결과가 많이 발현됐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인간으로 생각하면 인간은 보통 저희가 여성들이 더 많이 꾸민다고 생각하잖아요. 외적인 그렇죠. 변화가 크니까 인간의 개체수는 여성이 훨씬 더 많고 남성의 개체수가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겠구나라고 이해했는데 책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다윈이 모든 생물에 대한 개체수를 막 조사해요. 근데 변화에 대한 그 비율이 그렇게 일정하게 드러나지도 않고 뭐 항상 수컷의 개체수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무슨 네. 말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김도희 말씀하시는 건 그거죠. 근데 그 어떤 특정 종을 보면 네. 남자가 꾸민 애들이 있고 여자가 꾸민 애들이 있다는 거야. 네. 근데 우리 인간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많이 꾸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지? 네네. 그런데 공작새들은 남자가 꾸미니까.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김도인이 어떻게 생각하셨냐면은 개체 수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셨어요. 네, 그죠? 맞아요. 공작새 같은 경우에는 수컷이 너무 많으니까 네. 서로 경쟁하게 되고 암컷은 그냥 결정해주면 되니까라고 네. 생각했는데 인간은 반대일 거고 네.
근데 다윈이 실제로 개체수를 세보니까 꼭 그렇진 않다는 거야. 네, 지금처럼 뭐 확률 통계적으로 막 명확하게 데이터를 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막 몇십 년에 걸쳐서 데이터를 그런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항상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마다 선택을 주도하는 성이 있죠. 그렇죠. 네네. 대부분 여자가 많이 선택하지 않아요? 네. 동물마다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인간도 맞아요. 여자가 선택하는 거 아니야? 나도 선택 받은 것 같은데. 야, 이너 우월하다. 이나 뭐야? 고양이가 집사를 선택하듯이. 네, 그래 내 마음에 든다. 니네 집에서 살아줄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문화마다 다른데 예. 누가 선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고. 근데 예를 들면 사자 집단 같은 경우에는 뭐 수컷이 암컷한테 마음에 들게 하려고 갈기를 휘날린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생각에는 또 갈기가 있으면 굉장히 커서 커 보여서 세 보이고 다른 동료 수컷이랑 싸울 때 그리고 그게 있대요. 목이 이렇게 풍성하니까 정말 목이 어딘지 잘 모르는 거야. 물 때 목덜미를 물어서 죽여야 되잖아요. 진격의 털만 물고 마는 거야. 찔러야 되는데 목 어디 있어 이렇게. 그렇다면 어떤 관점에서 생각할 수가 있냐면 걔는 암컷한테 멋있게 보이려고 자기가 갈기를 휘날리는 쪽으로 진화한 것이 아니라 수컷끼리 전투인 거야. 그치. 그리고 결정은 누가 하냐면 사실 암컷이 나 좀 사랑해줘요라고 하는 동물들도 있지만 수컷이 암컷한테 구애하는 동물도 있지만 걔네들은 지가 암컷이 있었으면 자기 내 씨가 아닌 새끼들이 있으면 수컷들은 다 죽여버려요. 맞아요. 물어 죽이고 맞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강제로 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동물마다 다른 거 그러니까 같아요. 성 안에, 그러니까 같은 동성 안에서 일종의 선택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경쟁을 하는 거고. 경쟁이 일어나는 위너 거고. 스테이크스 이런 되는 거니까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표범 같은 경우도 뭐 바다 표범인가요? 거기서는 거기서는 아예 자기들끼리 일종의 UFC가 벌어지잖아요. 이종격 투기. 그거에 모든 모든 종들마다 그렇죠. 다 그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을 선택한다기보다는 지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치. 이긴 애가 다 취할 수 있는 거야. 제일 힘세고 제일 큰 놈이 짱이야. 그래서 한 그래서 50마리 할렘 거들지 얘기했던 않습니까? 것 같은데? 예? 그죠. 할렘 얘기를 했던 그쵸, 것 같아요. 그쵸. 한 마리가 수십 마리를 거느리고 나머지 수컷들은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찌질하게 어떻게 한번 건드려 보려고 하다가 또 두드려 맞고 왕한테.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중요하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래도 암컷이 많은 경우에 키우는 거, 양육은 암컷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아닌 동물도 있어요. 아닌 동물은 또 책임감이 달라지게 돼요. 수컷이 키우는 경우, 예를 펭귄 같은 경우에도 수컷이 이제 알을 품고 있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도 이제 그게 굉장히 좀 형태는 달라지게 되는데 누가 더 오랫동안 키우느냐, 누가 싹 싸지르고 끝날 수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책임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건 되게 궁금한 거, 그러면. 그 다윈이 그 얘기도 하나요? 그러면은 성택에 있어서 주체. 그러니까 성을 선택해낸 주체가 암컷이 되고 수컷이 되는 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해?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데 다윈도 처음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비율의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실제로 조사해보니까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어떤 거를 생각하냐면 수컷이 예를 들어 선택을 당하는 입장이어서 암컷이 선택 주도권이 있던 둘에게 상호 이득이 된다는 거, 자손을 번식시킬 때 암컷이 선택할 때도 가장 생명력이 강한 수컷을 선택할 거고 수컷도 동시에 암컷을 만약에 비율 차이가 안 나면 1대1이잖아요. 그랬을 때 자신도 가장 생명력이 높은 암컷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항상 수컷이 선택당하는 입장이 많기 때문에 그 변화가 일어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는 설명하지 못하는데 이유를 자꾸 찾아내려고는 해요. 이거를 되게 적용해서 인간 세상에 적용한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좋은 외모 혹은 젊은 여자 혹은 뭐 허리가 잘록한 여자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 애를 더 잘 낳을 건강한 유전자로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러니까 그게 각인되어 있다 얘기하고, 남자도 지금 현대 와서는 돈이지만 과거에서는 어떤 신체적인 능력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더 우월한 그 알파를 원하는 이유도 기왕에 한 명을 낳으면 이제 10개월 동안 임신을 해야 되고 낳은 다음에 몇 년을 양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최고로 우월한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유전자를 원하는 거다. 이렇게 키는 적어도 180, 연봉은 6천. 뭐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지. 그래야 이제 후손을 제대로 양육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로 합리화를 많이 또 시키죠. 합리화를 나쁘다는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많은 진화 심리학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게 당연하다, 비난할 거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진화론이 이제 심리학과 연결된 게 진화 심리학인데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로 모든 걸 다 설명하죠. 그럴싸하거든. 그죠? 바람 피는 이유도 우리가 4년 정도가 되면 권태기가 오고 바람을 피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모체가
새끼를 충분히 이제 양육시켜서 끝났어. 그지? 그럴 필요 없을 때까지. 설명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정말로 그런가? 싶기도 해요. 좀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안엔 가치 판단은 없어요. 확실한 거야, 그거. 그래서 이제 바람 피는 거를 정당화할 수 있느냐, 그렇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여자가 남자의 능력을 너무나 밝히는 거에 대해서도 그것도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느냐, 설명하는 것과 그것을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건 다른 거라서. 완전히 다른 거죠. 네. 설명은 가능한 것 같아요, 많은 부분에. 그걸 혼동하는 분들도 많이 보니까, 주변에서. 그렇죠. 이거 자연스러운 거다. 야, 이거 그러므로 당연한 괜찮다. 거야. 하면서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럴 수도 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성선택이 변이를 발생시키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왜냐하면 어떤 개체는 선택받고 어떤 개체는 선택 못 받았을 때 그치. 생존을 못 시키는 개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는 너무 많은 이제 원인들이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동물이 이제 생각하는 지각 능력, 그리고 자신의 취향, 암컷의 뭐 의지, 난 쟤를 선택할 거야. 그리고 뭐 수컷이 과시하는 뭐 사랑에 대한 열정 이런 것과 그리고 수컷 간의 경쟁. 그리고 또 아까 성선택이랑 생존 경쟁, 자연 선택은 분리시켜야 된다고 했지만 생존 경쟁에 영향을 주는 게 성선택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 암컷에 과시하려는 매력을 보이는 사슴의 뿔 같은 거는 사슴의 뿔이 실제로 수컷을 공격하기 위하면 일자로 쭉 뻗는 게 공격성이 크거든요. 찌를 수 있거든. 코뿔도처럼. 네네. 근데 사슴의 뿔이 이렇게 가지치기로 보면 멋있게끔 자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성장하면서 어마어마한 유기물질을 뿔 성장에 보내게 되고 뿔이 얘네들이 계속 탈락하잖아요. 죽이다 아니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옆에 수컷이랑 싸우다 부딪히면 뿔이 엉켜가지고 뿔이 막 뽑히거나 생존에 자기 생명에 위험을 끼치니까 자연 선택 입장에서 보면 저 뿔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존에 불리하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점이 더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컷의 사슴들이 이제 발달시키는 뿔은 그 암컷에게 매력을 어필하기 위한 게 큰 거죠. 이것 때문에 성선택에 영향을 주는 2차 성징들은 완전한 성체가 됐을 때 발현돼요. 이제 새끼 때부터 막 뿔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생명체가 유지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이제 2차 성징을 발현시키는 거죠. 인간도 그러잖아요. 네네. 처음부터 그래 버리면은 괜히 생존율에 떨어지니까. 맞아요. 그러면 일단 처음엔 살아남아야지. 성선택의 매력을 처음부터 이제 그러니까 유체 시기부터 가지고 있으면 제거당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성체 수컷이 되면 자손 번식의 이득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잃는 생명력에 대한 잃을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거죠. 설령 그땐 죽어도 됩니다. 네. 일단 자기 씨만 뿌렸으면 그때는 사실 이기적인 유전자의 관점에서 봐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내 씨를 최대한 많이 뿌렸으면 그 다음에 자기는 죽어도 되는 거야. 유전자 살아남았으니까. 그렇지. 그 2차 성징이 오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한 것도 되게 탁월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린애가 이제 처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머니 이렇게 이상하잖아. 변성기가 와가지고 존나 섹시해 막 어린애가 막 남자인데 변성기가 와서 처음부터 태어나서 남자애가 수염도 막 잘하고 막 그러면서 8등신해 얘가 이상해. 징그러워.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선택을 당하는 이제 개체들이 수컷이기 때문에 암컷한테는 이제 2차 성징이 별 기여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암컷한테도 유전적으로 이제 유전되겠죠. 성적인 특징들이. 근데 그걸 가지고 있는 암컷은 별 기여도가 없기 때문에 생존에 불리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윈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암컷도 뿔이 이렇게 화려하게 날 수 있겠죠. 그런 암컷이 있을 텐데 실제로 뭐 자기 생존 번식에 유리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성선택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게 아니까 암컷 입장에서는 그런 개체들은 자연적으로 당연히 소수가 됐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생각해보면은 그 수컷 같은 경우에는 양육에 대한 부담이 적었잖아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잉여되는 에너지를 거기다 성선택을 받기 위한 걸로 쓸 수 있는데 모체 같은 경우에는 양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에너지를 잉여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을 테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또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진화에 압력이 있어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 사슴의 경우에는 못생긴 암컷도 아무튼 애를 낳는 거야. 수컷이 얘는 맞아요. 예쁜 꽃사슴 같이 예쁜 애가 있고 좀 별로인 사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암컷이기만 하면 아무튼 생식에는 있는 거예요. 왜냐면 수컷은 그냥 싸지르고 끝이거든. 딴 데 가버리거든. 그러니까 물론 아닌 동물도 있고 아닌 동물들은 굉장히 일부일처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걔네들도 주의 그쵸? 깊게 하는데 그런 많은 동물들 같은 경우에 그래도 수컷은 씨만 뿌리고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암컷은 굳이 꾸미지 않아도 되는 거지. 그렇구만. 네. 이게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냥
빨리 다 넘어갈게요. 앞에 거 하지 다음 시간에.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다음 시간에 할 거. 아니, 이거 사람들 너무 좋아할 것 같아. 난 역대급 방송이라고 확신합니다. 탈퇴하겠습니다, 오늘. 네. 48부작. 다 했어요. 인간의 유래 48부작. 저 준비한 거 다 했네요. 네, 다 여기까지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생겼고. 성성택은 이겁니다. 여자친구가 두꺼운 종이시만 3페이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짜로? 예, 계속. 그러면 이제, 예. 네, 그래서. 48부작 안 하신다고 하시고 막 그러시고. 예. 24부작으로. 24부작. 네. 그래서 이런 성성택적 특징들이 모든 개체에서 다양성을 이제 드러내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사슴의 뿔, 뭐 조류의 굉장히 화려한 깃털이나 뭐 색깔 같은 것들, 얘가 어떤 생명력이 강하다는 징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개체마다 선호하는 특징이 다른 거예요. 뭐 어떤 개체는 신기한 것 같아. 네네. 왜 나는 인기가 없을까? 이런 걸 고민하다 보면. 네. 선택 당하셨잖아요. 대찌보 급여요. 이제 죽어도 돼. 아니, 아직은 죽으면 안 돼. 아직 조금만 더 있어야 돼. 후손을 낳은 다음에. 사람들이. 네네. 잘 양육시키고, 그 다음에. 그래서 다윈이 책 한 권 분량이 한 400페이지에 이르는 거에 대한 자료를 채집해요. 그래서 뭐 물고기도 저희가 봤을 때 색이 화려하다 이건 알 수 있는데 정말 봤을 때 이상하게 등지럼이나 꼬리에 막 뿔이 솟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생존에는 전혀 쓸데가 없는데 다 그 성성택을 받기 위한 매력 어필의 수단인 거죠.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징그럽게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인간의 관점에서 징그러운 거고 만약 같은 어류가 봤을 때 그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심해 어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안 보이잖아요. 빛이 없어. 그러니까 걔네들 막 형광도 내고 하면서 그걸 유혹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만약에 저 위쪽에서 살아 천적들이 있는데 거기서 형광빛 내고 그러면은 걔네 바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 아까 두더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얘가 빛이 나든 안 나든 생존에 별로 유불리가 없어. 못생겼든 안 못생겼든 생존에 유불리가 없어. 좋다. 그런 경우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심해로 가자. 심해로 가자. 네. 결론 심해로. 그리고 다인이 봤을 때 이런 성성택에 대해서 그 감심력이 가장 뛰어난 이제 종이 조류라고 봐요. 왜냐면 조류를 조사해보니까 조류의 색깔 변이나 깃털의 장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화려한 거예요. 걔들은 시력이 존나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 뭐 색깔에 대한 거, 깃털의 모양, 뭐 그리고 극락조 같은 거는 막 깃털이 날기에 힘들 정도로 막 크고 화려하잖아요. 공작새는 막 대칭이 맞는 그 눈알의 그 무늬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류의 감심력이 인간보다 덜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봐요. 조류의 네. 감심력. 조류요. 죄송합니다. 네. 공작새도 나나요? 갑자기 궁금해. 파닥파닥 날지. 공작새는 날지는 못하죠. 그래? 네, 그러니까 장기간 날 수는 없잖아요. 꽁처럼 어느 꽁은 정도. 조금 날아요. 네. 꽁은 날지. 네. 꽁 사냥하잖아. 어쨌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 그래서 그런 특징으로 드러난 것들이 이런 거예요. 뭐 색깔, 뭐 모양, 장식적인 거, 목소리, 그리고 냄새. 뱀 같은 경우 파충류에는 그 향기선이 있어가지고 그 향기를 통해서 특유한 채취를 분비시키면 이제 암컷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런 것들이 다 성성택을 위한 매력 구조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 넘어오면 이게 뭐가 될 수 있냐면 저희는 인종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백인은 우월하고 뭐 동양인이나 아프리카 쪽은 조금 열등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인종의 다양성이 이렇게 벌어진 게 성성택의 결과라고 봐요. 다행히는 어떤 우열의 열등한 차이가 있어서 발생한 게 아니고 그럼 왜냐하면 그 지역마다 인간만이 지구 전 지역에 분포해서 퍼져나가게 되는데 그랬을 때마다 환경이나 그 어떤 집단에서 모여 사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이 다 달랐을 거라는 거죠. 조금씩. 성선택이 달라지면서 네네. 모양도 달라지게 된 거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는데 여성이 인간에게 오면 여성이 훨씬 더 화려하고 치장을 잘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문명화된 사회 관점에서 보면 그런 거고요. 이 원시 사회나 미개인들을 보면 남자들도 굉장히 화려하게 외모를 꾸며요. 그러니까 꼭 인간 사회에서는 원시 부족들 보면 남자들이 춤도 엄청 많이 추잖아. 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인간은 신체 구조를 변화시키긴 어려운 거예요. 다른 생물체들처럼. 그러니까 미개인들, 그 원시 부족 사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성선택으로 어필할 수 있는 게 외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보면 기이하거나 굉장히 고통스러울 정도로 맞아요. 자기 신체를 훼손시키는 특징들이 발생해요. 턱에다가 뭐 구멍 뚫고 이런 거 본 거 같아. 뼈도로 같은 걸 차고 있거나 네. 일종의 오늘날의 성형수술 같은 거네. 맞아요. 같은 거. 네. 정말 그러네요. 네. 목숨을 걸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치. 네. 예전에 그때 뭐 중국에도 전족을 했다든가 맞아요.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미개인들이 기형적으로 손상시키는 게 자기 얼굴 특히 그리고 몸 보이는 신체인데 이게 뭐냐면 모든 다른 생물체들이 하는 성성택이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는 거죠. 섹스 어필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인종 간의 외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것은 성선택의 결과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다윈도 뭘 생각했냐면 기후나 환경 때문에 인종이 이렇게 많이 변화됐을 거라고 본 거예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 지역에 흑인이 많은 거는 그 기후에 굉장히 적합하기 때문이고 뭐 알래스카나 북극에 오면 백인이 많은 거는 그 기후에 적합했을 거다라고 했는데 다윈 조사해보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기후적인 특성이랑 얼굴 피부색이랑 별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연관시키게 됐냐면 이게 성선택의 논리랑 똑같을 거다라고 연관시키게 돼요. 그렇구만. 네네. 근데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치 판단은 안 들어간 거죠. 가치 판단 안 들어간 그렇죠. 이제 우리가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이걸 갖고 이건 이래서 이런 거니까 정당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가 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뭐 전족이라고 하는 걸 예를 들면 사실 비판받을 만한 그런 문화였. 그렇게 하면 안 되나? 그 문화 상대적으로 봐야 되나? 근데 그런 걸 이야기할 때도 모든 동물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이거는 당연하다라고 만약에 당시에 중국 사람들이 생각했다면 그런 식으로 자연에서 나타나는 걸 가지고 이걸 합리화시키는 거는 좀 다른 종류의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이제 끝입니다. 끝입니까? 네. 갑자기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네. 끝내.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끝내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자연 선택 얘기를 하다가 맞아요. 그것만으로는 이 수많은 다양성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네. 다윈이 강조한 것이 이 성선택 맞습니다. 과정이다 이 얘기죠. 네. 그럴싸한 것 같아요. 그지? 그러고. 그래서... 궁금했거든. 왜냐면은 유전적으로 그 환경에 의해서 막 바뀌는 게 아닐 텐데 왜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고 왜 이렇게 다양한가? 네. 근데 그 다양성을 설명하는 방식이 자연 선택뿐만이 아니라 성선택이라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와, 재밌네. 일단 김도인이 24부작 안 하려고. 그렇죠. 분명히 준비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막 끝낸 것 같은데. 게시판에서 더해주세요. 폭발적으로 해주시면 혹시 한 번 정도 더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주세요. 저 책에 3분의 우리에게 1도 휴식을 안한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래서 뭐에 대한 얘기 했었냐면은 수고하셨습니다. 3부에서 현재 유전에 대한 성과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성과 열성, 그다음 획득 형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고 4부에서는 이제 성선택과 관련된 다양성이 어떻게 발현되는가에 대한 걸 진화론 쪽 관점에서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5부에서 맨델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분 뭐 하나요? 또는 사회 진화론 이런 좋다. 괜찮네요. 진화심리학 이런 거. 일단 우리가 나중에 또 한번 생물하지 뭐, 그죠? 재밌으니까 요 정도로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한 마디씩 한 다음에 좀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한마디 빨리 할게요. 예.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유전자에서 지금 2개를 말씀하셨어요. 유전을 말씀하실 때 자연 선택을 말씀하셨고 성선택을 말씀하셨고 이게 전통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또 요즘은 어떤 것들이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발견된 것들이 뭐냐면 유전적 부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플로팅. 드리프트예요. 드리프트. 그러니까 이 뭐냐면 오케이. 그냥 랜덤이라는 거야.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어떤 산에 군집이 생겨나요. 아래쪽에 어떤 군집, 위쪽에 어떤 군집 개체들이 이제 살기 시작해요. 아래쪽은 이러니까 얘네들이 여기 뭐 코요테가 살고 하니까 여기서 어떤 형태의 애들이 좋은 거고 위쪽으로 가면은 이제 좀 추워지니까 침엽수림이 생겨나고 거기에 많은 벌레가 있고 거기에 많은 동물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자연 선택의 압력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멋지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때 거기에 화산이 폭발합니다. 다 죽어요, 그냥. 다 죽고, 우연히 어떤 개체가 하나 살아남은 거야, 소나무가. 혹은 우연히 어떤 풀떼기들이 살아남은 거야. 그럼 그거는 자연적으로 얘가 더 우수했기 때문에, 환경에 적응을 잘했기 때문에, 용암이 막 흘러내리는데 거기 적응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연적인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오히려 되게 중요하더라라고 요즘 생각을 해요. 아하. 창시자 효과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사람 중에, 이거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유럽에서는 굉장히 드문 유전 질환, 유전병이 있어요. 근데 미국으로 넘어간 사람들 집단에서는 우연입니다. 그 유전병을 가지고 있었던 집단이 좀 많았어, 비율이. 또 현재도 미국에는 유럽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특정한 유전적인 특징을 가지는 사람들의 비율이 유럽보다 10배 이상 높은데 그게 미국의 환경이 그 유전 질환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유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존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우연히 창시자가 그냥 그게 있었던 거야. 신대륙에 건너간 사람이 하필이면 그 사람이었어. 하필이면 그랬던 거야. 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어떤 새로운 무인도로 이주를 하는 사람들이 그냥 키가 컸어, 그냥. 그럼 거기에 후손들이 키가 커. 그거는 얘네들이 키 큰 사람들이 유리했기 때문이 아닌 거죠. 이런 식으로 우연히 어떤 유전적으로 한쪽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 그러니까 우연히 어떤 지역의 공룡들은 죽어서 석유가 되고 한반도의 공룡들은 석유가 안 됐죠.
예?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 거야? 아무 같지 않는 랜덤한 효과가 그렇게 크다는 얘기잖아요. 네. 랜덤의 효과가 그렇게 유전적 부동까지도 요즘 이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해요. 그 성선택과 자연선택, 유전적 부동. 나비 효과 같은 거네. 되게 사소한 차이인데. 맞아요. 그거예요. 나비 효과. 어떤 데는 두바이가 됐고 우리는 대한민국이 됐죠. 예. 예. 심적적으로는 동기. 알겠습니다. 맞아. 그 사람들. 그것도 재밌었네, 그죠?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좀? 저는 이제 졸면서 계속 들었는데 일어나 진짜 졸려가지고. 아니잖아. 오늘 되게 열심히 피곤해가지고요. 네. 그 생명 현상의 영역에 너무 신기한 게 많아서 이게 과학적으로 다 해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직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겸손하게 우리는 공부하면서 살아야겠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피부는 좋아지고 성선택 받아가지고 성선택 맞아, 진짜. 그냥 생긴 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네요. 신화적 관점에서는 여기서부터 더 매력이 있으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 이제 스위치 끌 일만 남아. 이제 그만 배가 나오시고 아저씨 모드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수명은 다했어. 김도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지난주에도 했었던 얘기랑 똑같은데, 이게 인간의 유래나 종의 교훈 이렇게 읽으면서, 보통 저희는 그냥 기본적으로 전제하자. 인간은 존엄하다. 이거는 뭐 기본권적으로 천부인권으로 보장받아야 되는 거다 하는데, 과학적인 증거가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읽고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개체, 다른 이제 사람들한테 굉장한 존엄의식을 느꼈어요. 어마어마한 압도적인 시간 동안 물론 우연적인 선택도 반영됐겠지만 그중에 한 가지라도 잘못됐으면 지금의 생명체나 지금의 인간이 구성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다 겹쳐서 나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고 다른 생물체도 있다 했을 때 굉장히 존엄한 의식이랑 되게 그런 숭고한 감정? 전 종교인이 아닌데도 그런 거 느껴지더라고요. 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데. 반대 얘기할 줄 알았어. 근데. 그러니까 나도.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그 우연적이고 어떤 필연적이지 않았던 그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남은 것 자체가 왜냐면 저는 우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네. 갑자기 무슨 말이야. 제발 김도인한테도 악플 좀 달아주세요. 나한테만 뭐라 그래. 근데 궁금한 게 그러니까 모든 인간, 모든 개체들이 존엄하다고 하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인간만이 존엄하다라고 하는 것도 혹시 동의하세요? 그렇게는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험치가 그냥 다른 것뿐이에요. 만약 다른 생물체도 그런 환경이나 똑같이 노출되어 있으면 똑같은 진화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입장에서 생명이라는 것이 숭고하다. 네. 그렇죠. 어쨌든 훈훈하네. 일단 과학. 전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네. 그 다음에 다음에 과학은 독실이가 준비하고 계시죠? 네. 오늘 제가 한 거였습니다. 꺼져라고. 우리 순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순위를 내리기 위해서 미적분하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 고민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사실 농담으로 그런 거 해갖고 사람들 다 재워야지 생각했는데 진짜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놀랐어. 그래서 저희가 잘 준비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과학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모두 엎드릴 수 있게. 네. 여기까지 하시는 걸로 하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